예, 안녕하세요. 저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일하는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좀 특별한 시간으로 만나 뵙게 됐는데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제가 번역한 서사의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사실 서사의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어떤 의미이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짧은 시간 안에 좀 다 담아보려고 하거든요.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지만 한번 이 내용 같이 따라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서사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하려는 것은 의학이 그동안에 좀 어찌 보면 되게 거리가 멀고 좀 이렇게 차가운 느낌을 많이 주었다면 이제는 좀 공감 그리고 연대에 관한 이야기로 이것들을 좀 바꿔낼 수 있는가에 관한 생각을 그리고 실천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 괜찮다라고 다가오신다면 한번 이 책에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쉽게 생각하시면 몸을 공부하는 것이고 병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는 학문이 되겠죠. 그래서 사전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조사해서 인체의 보건,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 및 예방에 관한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말만 들어도 뭔가 좀 저도 정신이 없어지는데 저도 원래 이제 치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진료를 해왔고 지금은 이제 이 가르치는 일 때문에 쉬고 있지만 이제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이 그리고 사람에게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복잡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에게 어떤 것이 좋으냐 또는 환자들에게 어떤 것을 해줘야 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에 아무래도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이죠. 병균이랑도 싸워야 되고 환경이랑도 싸워야 되고 예방하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치료하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인간이 지금 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의학, 의술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또 이렇게 된 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막 100년밖에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의학이 지금까지 막 분투해 왔던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대의학은 지금까지 쭉 발전을 해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옛날 한 2000년 전에는 그때의 의학이다라고 하면 히포크라테스 이런 이름들이 떠오르시죠. 예, 그런 사람들은 환자를 찾아가서 옆에 앉아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이 지금 상황을 고민해주는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머리맡에서 그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 이 병 때문에 어떤 길을 걷게 될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이 어떤 의학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어떤 역사가는 그래서 그것을 머리맡 의학이다 라고 정리합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의 책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도서관의 형태로 보존이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런 책을 잘 읽고 보존하고 교육하는 것을 의학의 핵심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서관 의학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러다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서야 이제 저희가 좀 더 익숙한 의학의 형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병원 의학, 실험실 의학, 지역사회 의학이라는 것이 그 형태들인데요. 병원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단과 치료와 관리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병원이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대적인 형태로 병원이 생긴 것은 빨라도 18세기, 정확히는 19세기나 되어야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의 병원의 형식이 구성이 되게 되고 그 안에서 환자들이 모이고 그 모인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사람들이 고민하게 된 것이 사실 어찌 보면 현대적인 의학의 출발점이었거든요.
또 그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런 환자를, 신체를 실험적인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새로 출현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냐고요? 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도서관 의학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옛 성현들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환자를 정리하고 분류하고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하는 노력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 안에는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 있지 않았죠.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19세기나 돼야 이제 프랑스의 학자들 그리고 독일의 학자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직접 실험하고 검증하고 연구해서 그 결과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됩니다. 오래되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필드에서 하는 이 현장에서 하는 의학적인 접근들이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예방을 하고 백신을 놓고 이런 것들 말이죠. 심지어는 지금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치료와 예방을 위한 의학적인 개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의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은 물론 그 전에도 이런 단체의 접근 방식은 있긴 했지만 실제로 이런 것이 의학으로서 정립되게 된 것은 사실 20세기나 들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예방적인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나오고 나서에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은 의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났던 이런 의학의 변화들은 사실 상당히 새로운 것들이죠. 오래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 환자 곁에서 고민하고 환자를 살피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글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찾아내고 했던 것들은 물론 면면이 남아있죠. 여전히 병실에서 우리는 환자를 관리하고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사실 좀 다른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환자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읽어내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사도 간호사도 심지어는 환자도 크게 관심이 없는 상황이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나온 비판이 말 그대로 현대의학은 차갑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차갑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아까 저희가 사전에서의 정의를 보면 치료 및 예방에 관한 방법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의학인데 그게 어떻게 차가울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들이 여기에서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비인간적이다 라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그 비인간적이다 라는 것을 저는 두 가지의 계열로 정리해 보곤 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현대에 발응하게 된 아까 말씀드린 병원 의학이라든지 실험실 의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차 관료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런 흐름이 점차 과학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두 가지에다가 관료적 의학, 과학적 의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는 하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이 현실에 얼마나 적용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는가에 대해서는 참 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료적 의학이다라고 하면 되게 딱 이름만 들어도 딱딱한 체계적이라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사도 환자도 사실 그냥 어떤 그 굴러가는 톱니바퀴의 한 요소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현재 의학이 환자를 그리고 의사를 의료 인력을 처리하는 방식은 사실 되게 딱딱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자원으로 큰 일들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일단의 어떤 뭐랄까요 그냥 핑계 또는 설명도 타당한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국 환자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가 만나는 일일 텐데 그 두 가지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효율성을 위해서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과학 중요하고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을 마구 환자에게 했던 이전의 방식들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만 너무 맹신되다 보니 사실 환자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의사에게 심지어는 간호사에게는 무엇이 중요한지는 점차 물러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0세기 후반에 의료인문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방향성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의학, 그리고 의학적인 것. 그러니까 질병, 질환, 건강, 무슨 병균, 이런 것들에 대한 인문학적인 연구가 하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에는 의학과 문학, 의사학, 의철학, 의료윤리, 의료사회학, 의료인류학, 최근에 이제 의료인류학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철학적인 접근, 역사적인 접근, 문학을 통한 접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학을 연구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의학 교육, 즉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에서 되는 이런 교육들이 이제 문학이나 예술을 통해서,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인문학적인 도구들을 통해서 바뀌는 것 또한 의료인문학의 하나의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새 의과대학 가보면 무슨 의사되기 교육, 그리고 인문사회의학 강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또한 의료인문학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예술을 통해서 몸이라든지 질환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질병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또한 의료인문학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에 등장하는 질병에 대한 기록, 미술을 통한 자신의 고통의 표현, 영화에서 이런 치료와 의사의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 이런 것 또한 의료인문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현대의학의 문제, 이 차가운 현대의학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가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관료적인 의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료가 너무 권위적이고 위계적이고 제도적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환자와 의료인이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 말씀드린 톱니바퀴 안에서 그냥 소모되고 처리되는 그 방식이 문제일 겁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환자와 의료인을 소모하는 방식. 또 과학적 의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환자를 환원시킨다라고 하죠. 즉 의학에서 또는 의과학에서 과학적인 내용으로 해석하고 소화할 수 있는 내용만 빼서 환자의 다른 것들은 지워버리는 방식을 우리가 환자의 환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학적으로 해석되는 방식이 지니는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환자의 다른 부분들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질병의 주관적, 즉 제가 직접 경험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의 차원, 경험이라든지 다른 사람들과 내가 질병 때문에 소통하지 못한다든지 질병 때문에 겪는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학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것은 꼭 과학적 의학의 문제라고는 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과학의 어떤 형태에서는 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놓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된다라고 공격하죠. 저는 이것을 정상이 규범이 되는 것이고 비정상은 거기서 문제가 되는 공격 대상이 되는 이데올로기라고 표현을 하고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학적 의학의 규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인문학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느냐? 예를 들면 관료적 이야기, 그렇게 권위적이라고 하면 탈권위하면 되겠죠. 권위를 벗으면 될 겁니다. 환자와 의료인이 그냥 기계적으로 소모된다면 둘을 다시 만나게 하면 되겠죠. 효율성만 너무 추구하는 게 문제라면 효율성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 될 겁니다. 과학
이 문제라면, 그래서 환자가 인간이 아니게 된다면 다시 이 환자를 인간으로 돌려놓으면 되겠죠. 질병을 너무 과학적으로만 표현한다면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식들을 도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건강과 질병 같은 것을 다시 규정해서 하나의 방식만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이 당연히 문학, 철학, 역사 이런 분야들이기 때문에 의료인문학은 이런 현대의학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 이제 물론 이 역사를 다 정리해드리긴 어렵지만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 30년 정도 지금까지 활용이 됐는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료인문학 교육은 난장판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게 의과대학에서 적용이 되고 가르치려고는 하는데 의학교육의 어떤 정식 과정에서는 소외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냥 의과대학 이제 저희가 예과, 본과 이렇게 말하죠. 이제 직접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가서 하는 교과 내용에서 그 시간에 들어가는 있지만 그냥 교양으로서만 제시될 뿐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는 내용으로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교육을 해서 뭔가 이것을 학생들이 열심히 배워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그런 과목 배우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지금 내가 의사가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치과 의사가 되는 데 있어서 무슨 필요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의료인문학이 지금까지 기능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의학적인 구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관료제, 과학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은 열심히 해왔는데 대안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데는 실패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게 더 나은 방향이다라는 말을 사실 의료인문학 차원에서 제시하지 못한 것이죠. 예를 들면 90년대에 한창 인기 있었던 분야가 의료사회학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사회학이니까 이 의사 위계, 의료의 위계 이런 것들이 너무 엄격하다라는 것을 막 공격했어요. 아니 왜 의사가 예를 들면 환자보다 더 위에 있어? 의과대학 안에서도 무슨 교수, 레지던트, 학생 이런 이게 왜 있어? 이게 치료하는데 정말 필요해?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공격 잘했고 적절한 공격이었지만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데에서 답을 내놓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서도 한계가 있고 실제로 활용되는 데서도 한계가 있고 의료인문학이 좋은 분야, 맞아. 그게 필요해.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로 우리 생활에서 의미 있는 방향으로 작용할까요? 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죠.